안녕하십니까. 정비위원회 조합원 여러분, 정비위원회 교육위원 손길수입니다. 이번 하반기 정비위원회 조합원 교육은 상반기 조합원 교육 이후 많은 조합원들께서 금융교육과 연금에 관한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설문지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조금이나마 정비위원회 조합원들께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정비조합원과 함께 알아보는 금융설계 및 은퇴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의 목차를 보면 첫째, 조합원과 함께 금융 알아보기. 둘째,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고. 셋째, 슬기로운 은퇴생활. 넷째,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퇴직연금과 I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을 만나니까 오늘 아주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토론해 봅시다. 아, 월급날이다. 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36개월 할부로 거침없이 구매했죠. 요즘 차 없으면 누가 알아주나요? 1년에 한두 번은 꼭 해외여행을 갑니다. 견문도 넓히고 과시도 하고 소개팅 나와서 할 얘기가 생기니까 좋아요.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자. 전 지금 하루하루가 매일 즐겁습니다. 잘 봤습니다. 취미생활이 되게 다양하시네요. 저 마침 무선 조종 자동차를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혹시 그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돈은 나중에라도 벌 수 있지만 젊은 놈 한 번 가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 돈과 시간 중에 어떤 게 더 소중할까요? 살 거 다 사고 월급이 남아요? 마이너스죠. 하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그 고생이 아닌 걸로 아는데. 다음 VCR로 갈까요? 네. 어디 보자. 주식이 주식 투자 하루 만에 20% 상승이라니. 좋았어. 가진 자금을 모두 쏟아붓자. 그럼 수익이 훨씬 커지겠지?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돈! 안 돼! 내 돈! 담배 채워서 반토막이 나다니. 일확천금에 눈이 어두워서 급등주에 가진 돈 다 몰아넣었더니 꼴 좋게 됐구나. 내가 한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였다고. 난 망했다. 아깐 제 걱정하시더니. 타산지석으로 절 삼으십시오. 안타깝네요. 긴 안목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투자를 하십시오. 투자를 하기 위해 먼저 절약하는 습관으로 종잣돈을 만드시고요. 소중했던 노년의 꿈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혹시 그 노년의 꿈이 이런 거였습니까? 젊었을 때 재무 관리를 잘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보, 나 동문회 다녀오리다. 제가 원했던 삶은 바로 저겁니다. 즐기는 삶. 저하고 인생관이 같으셨네요. 어허, 참. 가장 큰 차이점을 알려드릴까요? 이쪽은 카드 빚으로 즐기고 계시고 어르신은 모아둔 자산으로 여유롭게 즐기신다는 점이 다르죠. 어떻게 하면 제가 꿈꾸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현재 살고 계신 모습 반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나이에 맞게 재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 실천하세요. 인생을 한방 이런 생각 아예 버리시고. 두 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젊음이 가장 큰 복이지 않습니까? 용기를 갖고 하나씩 준비하세요. 청년기는 신입사원 시절부터 결혼을 하기 전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결혼자금, 주택자금 마련 등이 주요 재무 목표가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계획이 없으면 무분별하게 소비할 수 있으므로 수입의 반 이상은 저축하는 등 재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년기는 결혼 이후 시점부터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시기는 소득이 많은 시기이지만 자녀 교육비, 주택 이전비 등 부담이 큰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융제도와 금융상품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면서 재무 목표를 달성하여야 합니다. 노년기는 은퇴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는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지만 소비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재무적으로 곤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재무 설계와 추가 소득 창출 방안이 필요합니다. 금융 소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첫 시작 은행 거래를 보면 신입사원 때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회사 바로 알기, 올바른 거래하기. 둘째, 소중한 월급 지출 관리. 조합원 여러분, 입사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급여 잘 관리되고 있나요? 급여 통장과 비상금 통장. 비상금 통장은 좀 생소하시지요? 셋째, 목돈 마련 저축하기. 이 부분은 신입사원이라든지 사회초년생들이 보고 생각하고 설계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저축 상품 및 내게 맞는 저축 찾아보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신용 지키기 금융사기. 우리 나이에는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또 잘 지키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신용, 예금자 보호제도, 특히 금융사기는 엄청 조심해야겠습니다. 첫 시작 은행 거래하기. 돌이켜보면 젊었을 때 금융에 많은 아쉬움과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입사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젊은 시절 슬기롭게 금융 생활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금융회사 바로 알기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물론 잘 아시죠? 형태로만 아는 거 말고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제1금융권은 은행,
제2금융권은 은행을 뺀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규모, 신용도,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금, 적금의 이자뿐만 아니라 대출 금리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1금융권은 은행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습니다.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예금, 금리도 낮고 대출 금리도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보다 낮습니다. 그만큼 대출을 받기에는 더 까다로운 조건이 부여됩니다. 제2금융권은 반대적으로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각 금융기관의 각 업종별로 적용되는 법률이 다 다릅니다. 올바른 은행 거래하기. 각 은행마다 약간씩 다른 특징이 있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어떠신가요? 보시면 저축, 대출, 카드 정도는 우리들한테 많이 익숙하지만 투자나 환전, 가끔 여행할 때나 환전하죠. 환전은 어때요? 그 시점에 하는 것보다 미리 시세를 보고 하는 것이 좋고 환전은 전문 은행사인 예전에 외환은행과 합병한 하나은행이 좀 유리하죠. 예금과 적금은 통상적으로 이자를 많이 보고 대출은 금리를 많이 보잖아요. 하지만 은행에서 투자? 거의 생각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소중한 급여와 비상금 통장. 조합원 여러분, 비상금 통장 있으신가요? 은행에서 교육을 받아보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반적인 비상금 개념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급여통장은 우린 대부분 신한은행이 주 거래은행이지요. 급여통장은 회사에서 기본급, 성과급 등 각종 급여를 받는 통장입니다. 급여통장 만들기를 보게 되면 최근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등으로 인해서 통장 개설 시때 사원증, 명함,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방문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급여통장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수료 면제 또는 할인, 우대금리 제공, 환전 수수료 우대 등이 있습니다. 급여통장 관리하기 꿀팁을 보면 급여통장을 잘 관리하다 보면 이득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요. 첫째, 매월 1회 이상 급여통장 입출금 내역을 검색해서 수입 지출 내역을 파악하고 둘째, 공과금, 카드 대금 결제 등 각종 지출이 급여통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자동 이체나 결제 계좌를 활용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익과 지출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매달 급여일 전 급여통장에 남은 돈은 비상금 통장으로 이체하여 월 단위로 수월하게 수입과 지출 관리를 하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떠세요? 현실은 참으로 어렵죠? 그렇지만 조합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비상금 통장 관리하기 어떠신가요? 저는 처음에 생소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비상금 통장은 갑작스런 병원비, 경조사, 예상치 못한 지출 및 투자, 통상적인 비상금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꼭 필요한 자금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드머니, 종잣돈 같은 첫째, 급여통장과 분리하라. 둘째, 목표 비상금을 정한 후 금액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라. 셋째, 비상금 사용 후 반드시 목표 비상금을 다시 채워두려고 노력해라. 넷째, 비상 금액을 유지하라. 이걸 요약해 보면 첫 번째, 비상금 통장과 급여 통장은 항상 분리하는 게 좋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비상 금액을 항상 유지하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돈을 안 쓸 수는 없죠. 전략해서 돈을 쓰자입니다. 학원비, 외식비, 용돈,
그리고 가끔 직원들과 술 한잔. 돈을 쓰는데 절약해서 잘 사용하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알아야 보인다 지출 습관. 가계부처럼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라는 말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최소 2달에서 3달 정도 지출 내역을 정리해 보고 나온 대로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음에 지출 관리 실천 계획을 잡아 행동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출 우선순위 정하기. 반드시 지출이 필요한 곳부터 지출을 하고 지출 관리 실천 계획하기. 오랫동안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하고 불필요한 쇼핑을 하지 않기 위해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것이죠. 정비위원회 조합은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를 활용해야 되겠죠. 항상 2월 급여를 받으면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조합원과 돌려받지 못한 조합원, 미리 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주택 청약 무주택 조건일 때 40%, IRP 개인연금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IRP는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한번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게 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면 거기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이 나오죠. 여기서 소득공제란 것은 대부분 인적, 특별공제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세 번째 과세 표준 곱하기 기본 세율을 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 마이너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보험료라든지 의료비 등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우리가 월급에서 매월 세금을 떼죠. 빼고 나면 차감 징수 금액이 나옵니다. 그 결정 금액으로 해서 환급도 받고 납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지인의 말로는 우리나라는 세금 관계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절세하고 세금 공제받고 어렵더라도 공부하고 실천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돈, 종잣돈을 마련하자. 이번 장에서는 종잣돈을 마련하는 요령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라 적금을 활용한 종잣돈 만들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 가능 금액,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간은 최소 3달에서 5달 정도 파악해야 합니다. 급여통장 내역을 살펴 소득 산출을 해야 합니다. 먼저 저축 가능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박스 상자에서 보듯이 아주 간단한 구성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 내용이 많이 있지만 일단 매월 평균 소득에서 매월 평균 지출액을 빼고 매월 저축 가능 금액을 구해봅니다. 사실 현실은 지출 금액은 많고 들어오는 봉급은 적고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게 맞는 적립식 금융상품 찾기 또는 목적이 있는 저축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들, 딸들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저축한다고 했을 때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단기는 1, 2년 단위씩 가입하고 언제든지 빼낼 수 있는 금액이고 급히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으로 사용하고 중기는 결혼준비, 독립자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기는 미래를 위한 장기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이 처음 월급을 받아 계획을 세워 저축하고 설계한다면 훨씬 나은 인생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참고하여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배분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말 그대로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돈을 꺼내 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추천을 보게 되면 원금 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 등이 있습니다. 안정성.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금융 상품에 투자합니다. 또한 여기서는 예금자 보호제도 테두리 안에 있는 상품을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수익성.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자산을 활용합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위험 성향과 금융 지식을 충분히 고려해서 상품을 골라야 하겠습니다. 신용관리 잘하기 또 잘 알기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사회초년생은 신용등급이 몇 등급일까요? 5등급이라고 합니다. 딱 중간입니다. 요즘은 신용 점수제로 바뀌었지만 금융 관련 대출 및 어떤 곳에 투자하려고 할 때 본인의 재산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린 은행에 노크를 합니다. 중요한 것이 신용 및 실적이죠. 그래서 급여 통장도 중요하고 주거래 은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용에 따라 대출 금리도 틀려지고 금액도 틀려집니다. 나의 신용 관리 그만큼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은 신용시대 공감하십니까? 신용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뒷면에 즉시 서명하기. 카드 분실하면 서명이 없으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용카드 빌려주지 않기입니다. 신용카드를 남에게 대여, 양도, 보관, 위임했다가 도난 또는 분실을 했다가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신용은 내가 지킨다. 2입니다. 카드 대금 연체하면 안 되겠죠? 조합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카드 연체하면 해당 카드만 정지될까요? 모든 카드가 정지될까요? 정답은 모든 카드가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연체하는 경우 사용 정지 또는 신용 등급에 따라 나쁜 영향을 주어 대출 등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내 신용은 내가 지킨다 3입니다. 리볼빙 제도. 카드 대금 내실 때 한 번에 많은 금액이 부담스러워 리볼빙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것도 소액 대출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카드 요금 100만 원을 50% 리볼빙을 이용하면 다음 달에는 다음 달 결제할 금액 100만 원 플러스 리볼빙 남은 금액 2월에서 50만 원 합해서 150만 원이 다음 달에 결제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반대로 카드 대금을 선 결제하면 이자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은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고 요즘같이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시 때 가입 상품의 진위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정의를 보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예금보호공사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각종 금융사고를 보면 이런 내용도 충분히 알아야 도움이 되겠죠. 보호 한도를 보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최고 5천만 원까지입니다. 보호 상품을 보시게 되면 예금성 상품, 또 우리가 들어있는 퇴직연금 DB 등이 있고 보호 불가가 있습니다. 주택 청약저축 등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택 청약저축도 보호가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더라고요. 꼭 유념하시고 가입할 때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기 절대로 안 되겠죠? 뉴스를 보면 보이스피싱 사례가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참으로 다양합니다. 보이스피싱, 목소리로 낚시질하는 거죠. 스미싱,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을 해서 악성 앱을 설치하고 가상화폐 및 주식, 투자 사기를 유혹하고 여러 가지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한 사례,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이 가능하다면 선입금 요구하는 사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이라며 안전계좌로 이체 요구하는 사례, 계좌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 요구하는 사례, 가족 납치, 협박 등을 하며 금전 요구하는 사례. 고스톱에 쓰리고가 있죠. 보이스피싱에서도 쓰리고 예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보내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이상한데? 그러면 주저없이 전화를 끊고 혹시 그놈 아닐까? 해당 기관에 확인하고 정상적인 회사는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세요. 보이스피싱 신고는 국번 없이 1332. 남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되며 방심하는 순간 큰일인데요. 특히 전자기기를 이용한 사기는 노령층 분들에게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과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까지 3분 안에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례와 해당 사례의 간단한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는 4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관 사칭형으로 검사, 경찰을 사칭하는 전화인데요. 여기는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저는 첨단범죄수사 1팀에 본인 담당하는 김기백 수사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본인 앞으로 저희 지검에 명의도용 건이 접수가 되셨는데 이번 사건에 대한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전화드렸습니다. 상황 괜찮으시죠? 고령자들에게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금융정보 유출이 우려되니 대출을 받아 정부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요구를 하죠. 경찰, 검찰, 금감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이 부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대출 사기형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권유인데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 상환과 대출을 조건으로 선입금과 수수료를 요구하면 100% 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금융지원 관련 문자 수신 후 출처 불명의 링크로 휴대전화를 통제할 수 있는 악성 앱 설치를 의심해야 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세 번째, 메신저 피싱으로 자녀 또는 지인을 사칭하여 메신저로 송금 및 상품권 구매 요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메신저 계정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 예방을 위해 꼭 전화로 상대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 납치 빙자형으로 납치로 돈을 요구하면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경찰이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평소 자녀의 친구와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아두면 좋겠죠? 그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과 피해 신고 방법을 알아볼까요? 일단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금융감독원 팝업창에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 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전화,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시 의심을 하고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이며 출처 불분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납치, 협박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의 안전부터 확인하세요.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 시 먼저 본인 확인부터 하세요. 지급 정지, 피해 신고는 경찰청 112, 피싱 사이트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피해 상담, 피해금 환급 신청은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주세요. 방법을 숙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에 유념해주세요. 정비위원회 조합원을 위한 슬기로운 은퇴 생활을 다른 테마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서브 목차로 첫 번째, 정년퇴직 후 은퇴 설계 순서, 두 번째, 은퇴 설계 단계별 상세, 세 번째, 퇴직연금 관리 및 운영 팁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년퇴직 후 은퇴 설계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참 막막하시죠? 준비된 순서대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은퇴 준비의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부족한 은퇴 재산을 빨리 파악하기입니다. 희망하는 은퇴 자금, 곧 생활비가 되겠죠. 빼기, 준비된 은퇴 자금을 빼면 부족한 은퇴 자산이 나옵니다. 두 번째, 챙길 건 챙기기, 건강보험, 실업급여, 연금 수령 시기 및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건강 및 자녀 교육 순으로 한번 보시죠. 정년퇴직을 하면 어떤 노후를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 및 보험을 점검합니다. 준비된 자산 점검, 보험 또 월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건강보험, 실업급여, 이미 계속 가입자 신청, 또 실업급여 신청, 이 부분이 1단계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각종 연금 수령 시기,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자기 개인 성향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은퇴 생활 및 관리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연금이 부족하게 되면 주택연금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3단계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은퇴 설계 단계별 상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준비입니다. 은퇴 후 희망하는 나의 생활비는 얼마인가? 나의 은퇴 자산은 얼마인가? 보험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 이미 계속 가입자란 말이 무엇인가?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참 다양하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이상 월급은 없다. 누구도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은퇴 생활을 위한 준비, 구체적으로 보시죠. 생활비에 대한 고찰입니다. 내가 희망하는 은퇴 후의 삶이 있고 우리 집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파악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또 정리해야 되고요. 2017년도 국민연금 관리공단 조사에 보게 되면 최저 생활비는 176만 원, 적정 생활비는 243만 원이고 계속해서 금액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비위원회 조합원 여러분, 준비되어 있나요? 은퇴자산 정확히 파악하기입니다. 첫째,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한눈에 나에 대한 모든 연금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제가 들어가 보니까 퇴직연금은 아직 알 수 없죠. 내 연금 조회뿐만 아니라 노후 재무설계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계좌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입니다. 나에 대한 모든 카드, 계좌, 그 다음에 또 통합 관리가 다 가능합니다. 자동 납부 등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종 금융 정보 조회 및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개별 기관의 확인을 또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시고 개인연금, 구체적으로 뭐 동부화재라든지 현대해상 들어가서 개인의 연금에 대해서 수령 시기라든지 아니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조회를 하시고 파악하실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만든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로그인 하셔서 보시다 보면 하나생명이 보이실 겁니다. 회사에서 지불해주는 것이죠. 한번 정보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급 명세표에 하나생명에서 지급하는 월급 2만원짜리가 있으시죠? 보시게 되면 현대자동차 임직원을 위한 보험료 추가 적립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월급 명세표에는 2만원이 찍히지만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25,513원이 찍힙니다. 경영 성과에 따른 배당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생명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세액 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 일어나죠. 연말정산 받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약 환급금 및 연금액 예시가 있습니다. 정기납 59세, 연금 개시, 공시이율 가정이라고 써 있는데요. 공시이율이라고 자체는 은행으로 비교한다면 금리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보험이나 이런 쪽에서는 공시이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만기가 됐을 때, 그랬을 때 종신연금형이라든지 이 확정형 여러 가지 또 상품으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회사 관계자나 아니면 하나생명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 모든 것이 다 보인다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계좌 정보, 카드 또 여러 가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장점이라고 한다면 잊어버렸던 계좌 또 몰랐던 돈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관리하고 또 가능합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변신과 활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도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장성도 상당히 틀리죠. 사망보험의 변신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감액이 가능한지 아니면 감액 완납이 가능한지 대신 보장성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 전환이 가능한지 저축보험 전환이 가능한지 각 전화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기타 체크리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보장 금액을 감석을 통한 보험료 감소가 될 수 있는지 변액 보험 경우 같은 경우는 펀드 관리가 가능한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점검하기입니다. 저도 이번 교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월급 명세표에 찍혀있는 내용이죠. 이번 하반기 조합원 교육교재에 내용 자체가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정년 퇴직 이후에도 계속해서 직장 가입자로 가능하다는 사실,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로서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지역 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지역보험료 대신 이미 계속 가입자를 보험료를 36개월, 3년이죠. 납부할 경우 직장 가입자하고 동일하게 혜택이 됩니다. 피부양자도 등재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없나요? 세대의 소득 및 재산 변동 등으로 이미 계속 가입자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비교해 봐야 됩니다. 연결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입니다. 직장인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자격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이 없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나름대로 좀 까다롭습니다. 꼭 챙겨야 하는 시력급여입니다. 정년 퇴직자도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시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위로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력급여 금액을 보시게 되면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곱하기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시력급여 지급 절차를 보시고 계십니다.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부터는 계획 단계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 대비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 수령 한도란 말이 무엇이지? 세제 적격 연금과 비적격 연금의 차이는 무엇이지? 국민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 노령연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비위원회 조합원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 상품 활용하기입니다. 개인연금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구개인연금은 확정금리, 그때 당시 금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확정금리를 주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개인연금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령 시기라든지 아니면 수령할 때 받는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 상품의 특징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해지 시때 기타 소득세 얼마나 내는지, 비적격 연금의 특징, 특히 원리금의 경우 명목 금리만 반영된다는 사실 주의하시고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중에는 보험료율이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회사가 절반인 4.5%씩 부담하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전액인 소득의 9%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노령연금에 해당하겠죠. 국민연금 일반적인 개시 나이를 보시고 또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입니다. 월급 명세표에 찍힌 국민연금 금액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에 소득이 있다면 어떨까요?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2019년 기준 235만 6,670원 이상이면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일찍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최대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연 6%씩 감액이 됩니다. 총 5년 동안 30%가 감액이 됩니다. 많이 감액이 되는 거죠. 반대로 연기 노령연금은 최대 5년 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 7.2%씩 증가가 합니다. 5년 연기 수령의 경우 36%가 증액이 됩니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70세기 때문에 너무 나이가 많죠. 참 속상합니다. 연금 수령 플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과 실업급여를 당연히 챙기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퇴 후 어떻게 연금을 수령할지에 대해서 미리 계산해보고 노후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조기 노령연금이 유리한지, 연기 노령연금이 유리한지, 또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개인연금 또 그때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좀 많은 게 연결이 되겠죠. 지금 당장 정년 연장만 보더라도 고용 연장이 얘기가 나오고 정년 연장도 또 연장이 될 수도 있겠죠. 여하튼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꼭 판단하시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정비조합원을 위한 퇴직연금 관리 및 운영 팁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게 무엇일까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적립하고 퇴직 후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아가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하고 연관된 DB 확정형 연금 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 사회에 적립하고 이를 직접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에 수령할 급여 자체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서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운영 방식과 퇴직금 계산 방식을 보고 계십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 퇴직연금 나중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는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회사로부터 직접 수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때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고 하죠. IRP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지급 절차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평균 수명은 2019년 83.3세로 매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퇴 후 노후 기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20년 일하고 노후 생활을 30년 이상 준비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는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보장 체계로 구성되는데 먼저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개인연금은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기보다는 연말 세액공제를 위한 금융상품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을 제대로 알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이란 무엇일까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돈을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영하여 근로자 퇴직 시 IRP라는 계좌를 통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운용 방법에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인 DB 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인 DC 제도로 나누어지는데요. DB 제도는 적립된 퇴직금을 회사가 운영하고 운용으로 생긴 이익과 손실이 회사에 기속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만 수령하면 되죠. 이때 이 금액은 퇴사 시 평균 임금의 근속 연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3년간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사를 했다면 1년과 2년에 받았던 급여에 상관없이 마지막 퇴사할 때 받은 평균 임금인 104만 원에 3년을 곱한 312만 원이 DB제도에서의 퇴직급여액이 됩니다. 즉, DB제도에서의 퇴직급여액이 많으려면 퇴직 전 평균 임금이 높은 것과 근속연수가 긴 게 핵심입니다. 이와 반대로 DC제도는 적립된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운용하고 운용으로 생긴 이익과 손실이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역시 3년간 근무를 했을 경우에 1년차 100만 원, 2년차 102만 원, 마지막 3년차 104만 원을 더한 306만 원의 운용 수익을 더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수령한다는 말입니다. 즉, DC제도에서는 퇴직급여를 많이 받으려면 운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DB제도와 DC제도 중에 나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 제도는 따로 우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다만 기본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 기업의 임금 상승률과 운용 수익률인데요. 일반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운용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DB제도가 유리합니다. 호봉제를 택하고 있는 기업이나 승진에 따른 임금 인상률이 높은 하위직급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임금 상승률보다 운용 수익률이 큰 경우에는 DC제도가 유리합니다. 승진이 한계에 다다른 고위직급 근로자나 임금 인상률이 낮은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퇴직급여를 많이 받기 위한 좋은 방법은 직급이 낮은 입사 초기에는 DB제도를 선택하고 임금 인상률이 높지 않게 되거나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는 상황이 오면 DC제도로 전환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퇴직연금 수령은 어떻게 할까요? 근로자는 퇴직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IRP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의무 이전이라고 합니다. IRP 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일시금이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 전까지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하다가 수령 시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연금 수령 전까지 원리금 보장형 또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잘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일시금 수령 대비 30%의 퇴직소득세만 덜 내면 됩니다. 즉,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게 세금을 덜 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10년 이상 초과해서 11년 차부터 받는 연금 수령에 대해서는 일시금 수령보다 40%나 퇴직소득세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연금을 길게 받을수록 이득이겠죠? 퇴직연금 제도에서 세금 계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추가 납입을 했다면 연금과 일시금 수령 시 각 돈의 재원, 즉 돈의 꼬리표에 따라 세금이 각각 달라지니까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 분들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RP 계좌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수령해 운용할 수 있는 계좌 기능만 설명을 했는데 그 밖에도 여윳돈을 추가로 적립해서 은퇴자금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는 DC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IRP와 DC제도 모두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연금저축 계좌에 400만 원을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해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종합소득 금액과 총 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ISA에서 만기가 된 돈을 이전하거나 50세 이상이라면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세액공제를 챙겨야 한다면 항목별로 꼼꼼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DB제도와 DC제도가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운용 방법과 상품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나요? 퇴직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질수록 내 IRP 계좌에 퇴직급여가 입금되는 그날이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란 무엇인가?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수령해 운영할 수 있는 계좌로 활용이 됩니다. 재직 시에는 개인 자금을 납입하는 은퇴 자금 마련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추가 납입 세액공제 혜택을
보시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 전 IRP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받을 때 IRP 계좌가 필요하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만들면서 공부하다 보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어느 정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족한 퇴직연금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 IRP에 납입을 해서 개인적으로 적립할 수도 있고 개인 성향에 따라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고액 연봉자나 은행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세액 공제도 받고 또 똑같이 노후에 대해서 불안해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실제 보았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한 후에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되게 되면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연기, 과세 이연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IRP 운영 기간에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 및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운영이 됩니다. 퇴직급여 일시금 및 연금 수령 시 세액 효과를 보시고 계십니다. 퇴직금 IRP 연금 개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IRP 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 언제든지 연금 개시 또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유보 후 희망 시점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법 개정이 돼서 2020년부터 11년차 이상 연금 수령분에 대해 퇴직소득세의 40% 감면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해서 보고 계십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을 하면 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가 되면 쌓아둔 돈을 연금으로 수령할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IRP는 원칙적으로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계좌 해지 절차를 통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IRP를 통해서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물론 의무 이전 예외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다른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 연금 받을 때 소득세 적게 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 소득세를 적용받게 돼서 이득이죠. 여기서 연금 수령 연차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해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를 말하며 연금 수령 첫 해를 1년차라고 합니다. 연금 평가액은 신청하는 날짜에 IRP 계좌에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해 볼게요. 내가 올해 55세가 되어 연금을 개시하려고 한다면 올해가 연금 수령 1년차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IRP 계좌에 있는 돈이 5천만 원이면 공식에 대입해보면 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56세가 되는 다음 해에는 연금 수령 한도가 어떻게 될까요? 연금 수령 연차는 한 해가 지났기 때문에 2년차가 됩니다. 그리고 연금 평가액은 다음 해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IRP 계좌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55세 때 IRP 계좌에 있는 5천만 원 중에 6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았다면 56세 1월 1일에는 4,400만 원이 연금 평가액이 됩니다. 56세 때 연금 수령 한도는 약 586만 원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퇴직소득세 납부 연기.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퇴직금을 IRP에 넣어두는 동안에는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맞아요.
게다가 나중에 낸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지도 않죠.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를 받는 시점에 확정되기 때문에 절대 바뀌지 않아요. 두 번째, 퇴직소득세 감면. 퇴직급여를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감면해줍니다. IRP에서 펀드, 예금 등에 투자하여 이자 및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원래라면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부과되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추가 적립금에 대한 세액 공제. IRP의 퇴직금 외에 추가로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한 거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IRP에 추가로 입금한 돈은 700만 원까지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700만 원의 16.5%인 115만 5천 원까지, 5,500만 원 초과 가입자는 13.2%인 92만 4천 원까지 연말정산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적립금도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이자 및 수익에 대해서도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연간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인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합산과세를 해야 하므로 종합과세 관리가 필요한 가입자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걱정 마세요. 퇴직급여 수령 후 60일 이내로 IRP를 만드세요. 그리고 퇴직급여를 IRP로 다시 입금하면 이미 낸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를 쓰고 나머지만 넣어도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세를 돌려준답니다. 단, 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여러 곳에 나누어 넣을 수는 없어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IRP 투자 가능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 상품의 종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정기 예금, 원리금 보장형 등 있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은 MMF 등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실적 배당형 상품을 보고 계시는데요. 원리금 보장형 상품 같은 경우는 증권, 은행, 보험 이런 식으로 있고요. 실적 배당형 상품은 운용사도 엄청나게 많고 상품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들이 원하는 상품에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고 변경 또한 수시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실적 배당형 상품의 경우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자산의 건전성을 위해 적립금 운영 시 때 유연전산에 일정 한도 이상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보시게 되면 투자가 금지되는 것은 주식 투자는 직접 투자가 안 되고요. 안전한 채권형은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조금 위험성이 있는 것은 70%까지밖에 투자가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눈 뜨세요. 퇴직연금은 가입하고 끝이 아니에요. 상품을 이용해 운용을 해야 해요. 쉽게 설명해 줄게요. 눈 뜨고 들어봐요. 퇴직연금 상품은 크게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으로 나뉘어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돈을 맡기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는 거고, 실적 배당형 상품은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원리금 보장 상품은 ELB, 정기예금, GIC예요. 정기예금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이에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년 동안 은행에 돈을 맡기고 중간에 해지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그 기간 동안 약정된 이자를 받는 거예요. 만일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약정된 이유를 보장받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GIC는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이에요. 1년, 2년, 3년 등 일정한 만기 기간을 설정하고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는 방식이라 정기예금과 비슷해요. 다른 점은 연단위 복리로 이자를 받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면 유리한 상품이에요. ELB는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이에요. 주가와 연동해서 운영하니까 주가 및 주가지수의 등락이 수익률에 일부 반영돼요. 그럼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네? 전혀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고 또 실제 사례를 보면 내가 투자한 ELB의 기초자산이 만기의 목표 가격보다 오르면 약정금리의 0.01% 추가 이자를 받고 목표 가격보다 낮으면 약정금리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혹시 내가 가입한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맡겨놓은 퇴직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닐까요? 걱정 마세요. 예금보험공사가 당신의 퇴직연금을 지켜준대요. 그런데 무제한으로 보장해주는 건 아니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한 금융회사당 5천만 원 이내로 보장해줘요. 그럼 5천만 원 이상 저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 금융회사에 나누어 하면 돼요. 이렇게요. 영업정지 후 최대 7영업일 이내 돌려받게 돼요. 다만 정기예금과 GIC는 예금자 보호를 받지만 ELB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세요. 실적 배당형 상품은 대표적으로 펀드를 말해요. 펀드는 주식 편입 비중에 따라 주식형, 주식 혼합형, 채권 혼합형, 채권형 펀드로 나뉘죠. 펀드는 실제 주식에 투자되는 거라 원리금 보장 상품에 비해 투자 위험도가 높아요. 그렇지만 귀중한 노후 자금을 모두 잃으면 안 되니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주식 투자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펀드는 위험 자산으로 보고 적립금 전체에서 70% 이내로 투자 제한을 두고 있답니다. 예를 들면 내 퇴직연금이 1,000만 원일 때 위험 자산인 주식형, 주식 혼합형 펀드는 700만 원 초과해서 투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퇴직연금 운용하는 상품들 이제 잘 알겠죠?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IRP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위험 자산 70%까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 가능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IRP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고 계십니다. IRP 활용 포인트를 보게 되면 세금 이연, 퇴직소득세 감면 등 또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불포함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자료를 보면 세금 관련 절세 부분이 많고 노령연금 부족으로 인한 국가적 장려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 서로 비교하기 및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금리 상품을 원하거나 IRP 수수료를 아끼려면 연금저축, 연금 수령 요건을 만족하고 하면 IRP, 연금저축 계약 이전이 서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비교표입니다.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고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익한 자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강의 준비 중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원 분들에게도 생소할 수 있는 금융과 연금에 대해서 짧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비위원회 조합원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비위원회 조합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앞날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